근데 딥시크가 딱 발표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은 중국은 하드웨어적으로 리소스가 낮은 등급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인적 역량으로 이걸 풀어냈던 거예요. 중국의 미국과의 격차가 과거 1년, 2년 정도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내로 좁혀졌다라는 미국 AI 업계의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인가요? AI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중국이 뭐 이대로 하겠어? 그냥 선언적인 거겠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생각보다 이행률이 높아요. 중국이 AI 분야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입지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분야인데요. 중국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미국 못지않게 발전했다던데 중국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었죠. 근데 그 몇 년간에 그 기술 업계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아놓고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또 집중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이죠. 딥시크가 언론에 알려지고 미국 AI 업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패권 경쟁의 어떤 대상이지 않습니까? AI 분야도 역시나 이걸 이제 막아야겠죠. 방어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AI 격차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리소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잘 막으면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규제책을 쓰고 있었죠. 지난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금 트럼프 2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GPU 칩을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모델, 가장 최근 최상위 GPU 칩인데요. 이걸 AI 데이터 학습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기업들이 쓰고 있죠. 근데 이 칩이 중국으로 흘러가 들어가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딥시크가 딱 발표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은 H100 모델도 중국 기업들은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챗GPT나 제미나이와 비슷하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은 그 H100을 쓰지 못하는 대신에 그보다 하등한 모델 H800이라는 모델을 더 적게 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리소스가 우리가 좀 낮은 등급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즉 인적 역량으로 이걸 풀어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오히려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는 혁신가가 등장하잖아요. 이 중국 기업들이 이 적은 리소스와 하등의 모델 세팅을 가지고도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이 엔지니어링적인 방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몰두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성능 구현에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AI 업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미국 기업들이 거대 자금을 투입하고 거대 하드웨어와 데이터 리소스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의 경쟁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구나. 중국같이 저렇게 적은 리소스 투입으로도 저런 효과적인 성능을 내. 물론 챗GPT의 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학습한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능이 유사한 수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중국의 AI 격차가 이제 미국과의 격차가 과거 1년, 2년 정도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라는 미국 AI 업계의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이 딥시크의 사례만 가지고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여러모로 이 기술 업계까지 상당한 이 경쟁을 펼치게 됐고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은 AI라고 하는 것이 AI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기술 영역이 아니죠. 이게 다른 분야와 결합되면서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영역이 로봇 분야죠. 로봇이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용 로봇, 즉 현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반도체를 조립하는 이 로봇팔과 같은 이런 로봇들, 산업용 로봇이 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로봇 산업은 AI가 탑재가 되니까 지능을 갖는 거,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인간의 형태를 한,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가진, 인간의 소통 능력을 가진 로봇들, 휴머노이드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AI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로봇 분야에 상당한 입지를 갖춰 나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바로 중국 출신의 기업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중국의 입지가 점점 커갈수록 중국의 자신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중국에는 상당히 이 정책 친화적인 정책 환경,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우 우호적인 시장이 존재하죠. 시장 규모도 제법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면은 자국 시장이 그걸 막 사주고 커버를 해주니까 계속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가 최근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중국 관영 CCTV에서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로봇들끼리 복싱을 하는 거예요. 대회가 열렸어요. 스포츠 대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하던 로봇 올림픽이 조만간 개최된다고 합니다. 로봇이 마라톤도 뛰고요. 로봇이 복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냐면은 이제 로봇이 둘이서 대결하다가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상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쓰러지니까 이제 시야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이 로봇이 심판을 공격하는 심판을 상대라고 생각. 이처럼 아직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이 자신감이 막 향상되는 게 정부가 밀어주지, 시장에서는 또 이걸 막 또 들썩들썩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관심을 받고 투자를 받으면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긍정적인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다. AI와 결합하면서 또 이런 시너지를 내고 있다. 상당히 중국의 급성장을 무섭게 그리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룬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정부 주도형 성장이죠. 이게 AI 분야도 AI 굴기라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추진하겠다. AI 굴기라고 하죠. 반도체 굴기, AI 굴기. 몇몇 산업에 이걸 선언한 것이 2010년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인가요? AI 굴기를 선언하고 AI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당시 발표 시점에는 에이, 중국이 뭐 이대로 하겠어. 그냥 선언적인 거겠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생각보다 이행률이 높아요.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보고서 2010년, 17년 발표된 정책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2025년에 뭐 AI 거대 모델들을 개발해서 그런 핵심적인 기초 기술을 확보하겠다. 그런 정도의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이행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정부 정책이 제법 맞아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것의 이면에는요, 중국이 우리 80년대, 90년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불량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주로 제조업에서 활약하던 이 조립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이게 제조업이든 이런 어떤 기술 축적 산업들이 계속 진화 발전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자국의 생태계에서 기술, 인력, 자본, 여러 주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든 로봇이든 이런 뭐 혁신 산업에 있는 영역에서조차 기본적인 이 탄탄함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면은, 정책을 투입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주도의 이 성장 정책들이 저는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중국이 AI 분야에서 상당히 독점적인, 독보적인 입지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 인식 분야인데요. 얼굴 인식,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AI가 인식하고 해석하는 분야는 특허라면 특허 분야에서, 논문이라면 논문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이면에는요, 중국의 이 데이터 인식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딜레마적인 거죠. 이게 원동력이 된 거예요. 중국에는요, CCTV 영상이 찍혀가지고 사람들의 뭐 얼굴 프라이버시 침해될 만한 데이터들도 막 암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고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은 이것에 상당한 투자들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정말 2000년대 들어서서 이 비전 인식 분야의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월등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됐고, 이 씁쓸한 이면인 거죠. 이런 의식 수준, 이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수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업계에서는 이것을 역이용하는 이런 효과가 펼쳐진 것이다. 뭐 이런 장단점, 어떻게 보면은 양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전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나요? 그냥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에서는 출국할 때도 지문 인식하거나 또 혹은 일부 ATM기에서는 홍채 인식 뭐 이런 것도 도입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이 시장 표준이라고 하죠. 이게 그만큼 기술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중국은요, 안면 인식을 하는 것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뭐 특허나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것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CCTV가 상당히 많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수억 대 수준으로 CCTV가 세상에 거리에 깔려 있고요. 여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뭐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도 CCTV로 확보한 이 공공 데이터들을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또 이런 또 나쁜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값싸게 거래되거나 너무나 음지로 이걸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정확도가, 이 비전 인식 이런 솔루션 분야의 정확도가 아주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중국의 아주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얼굴 인식, 안면 인식 기술 업체들은요, 그 정확도가 뭐 99%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로 이제 상업화되고
뭐 금융 어떤 KYC 얼굴 신분 인증이라든지 혹은 어디 건물에 입장할 때 입장 신분 확인하는 거 혹은 뭐 ATM기에서 돈 찾을 때 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업무나 서비스에도 얼굴 인식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안면 인식 수준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고 이런 타의 추종을 지금 불허하는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AI 감시 기술이 사회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이제 기술은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데이터 수집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AI가 정확히 인식까지 해버리면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은 공산당의 사회주의 체제에 이걸 이제 개인을 식별하고 감시하는데 당연히 악용될 수 있죠. 제가 뭐 거기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리긴 어렵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고 이것이 특히 정부 주도의 이 정책 지원이나 어떤 투자들이 일어나는 중국의 특성상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또 어떤 사회 문제를 낳을지. 다만 좀 재미있는 것은 중국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의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노출되고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지 언론 통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막 크게 부각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별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의식 수준과 또 정부의 방향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관행들 이것들이 이제 그런 부정적 양상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변화들을 만들 수 있겠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한국과 일본의 AI 기술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한국의 AI는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안타깝지만은 또 몇몇 기업들은 뭐 우리가 세계에서 뭐 3위권이다, 뭐 거대 언어 모델 개발했다,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다 이런 홍보 수단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내세우지만은 제가 냉정하게 학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전 세계에서 앞서 있는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을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보면은 2위가 속상하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격차를 많이 좁혀가고 있다. 뭐 그래도 한 미국의 70%, 80%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 3위 국가들은 거의 뭐라 그러죠? 아주 미미합니다. 3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준차가 크지 않고 1, 2위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3위 국가들은 뭐 영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뭐 프랑스, 인도, 캐나다 뭐 이런 정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3위 국가가 없어요. 계속 1, 2위 미국과 중국 주도의 AI 경쟁이 계속 저는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국은 지금 현재 대선이 펼쳐지고 있지만 GPU의 우리나라 보유량이 전체 기업 공공 다 합쳐도 8,000개밖에 안 된다. 실제로 미국은 거대 기업들이 GPU 보유를 몇만 개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리소스 투입에서부터 우리 인재도 한국의 정말 훌륭한 석박사급 인재들은요 배출되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배출되면 1.1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인재들을 담을 기업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점에서 인재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GPU 같은 리소스도 적고 여러 개의 요소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AI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고 이것이 저는 이제 이번 다음 정권에 AI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면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수단으로서 지원과 어떤 대표 산업으로서 키워야 될 아주 정말 위기이자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업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어떤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 거대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이 기초 모델을 한국이 앞설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방향을 전환해야죠. 우리가 과거 제조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미국 혹은 또 이것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이런 경쟁들 속에서 우리 산업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AI 모델 혹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나 또 유통업이나 일부 강한 업종들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 분야도 그렇고요. 이런 영역들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우리나라의 AI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다양한 이 산업에 필요로 한 AI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이게 굳이 이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의 AI 꼭 안 써도 중국의 AI 안 써도 한국의 요 업체 거 써도 적정한 수준 나오더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여러 산업에서 중화학공업이나
제조업에서 우리가 잘 발휘했던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을 선회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인재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릴 게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스카이, 뭐 카이스트 이런 정말 우수 대학의 AI 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이 지난 2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10배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거의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결국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이것을 주도적인 어떤 산업의 변화들을 만들 수 있고, 저는 인재 측면과 우리가 기존의 강한 산업들의 AI를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효용을 갖추는 영역,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